장 미생물에 대해서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저스틴 소넨버거, 에리카 소넨버거 장 미생물총을 번성시키라. 평생의 동반자 장 미생물 대모집이라. 생애의 첫 만남. 장원에 있는 사람 태아에게는 미생물이라고는 구경할 기회조차 없다. 이 9개월은 사람이 온전히 인체 세포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기다. 그러다가 자궁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죽는 날까지 상대해야 할 각종 미생물로 시끌벅적한 세상에 내던져진다. 태아가 산도에 들어서면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존재들이 이 거대한 여행객을 반긴다. 그렇게 순도 100%의 인체 세포 덩어리는 인간과 미생물의 융합한 초개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고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다. 검푸른 바닷물뿐 아니던 대양에 섬 하나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각종 동식물이 번성하듯이 신생아도 몸뚱이도 자석처럼 미생물을 끌어당긴다. 비호감 청정부지의 토지 개발 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태아는 많은 면에서 미숙하다. 흔히 전체 임신 기간을 꽉 채운 1년으로 볼 때 생후 세달을 마지막 3개월이라고 한다. 이때는 아기를 강보에 단단히 감싸고 백색 소음을 자주 틀어준다. 자궁 안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신생아와 잠시라도 함께 있어 보면 이 작은 인간이 준비가 덜 된 채로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생아의 소화기관은 발달이 덜 되어서 위장 내벽을 감싸 보호해야 할 점액층이 너무 얇고 성기다. 그래서 못된 박테리아가 침투하기 쉽다. 그런데 완전 묵은지의 장 점막도 처음에는 이처럼 엉성하다. 하지만 여기에 장 미생물을 심으면 점막이 순식간에 두터워진다. 신생아도 똑같다. 이 청정구역의 빗장이 마침내 열리면 위장 내벽을 꼼꼼하게 코팅할 점막을 빨리 만들려고 모든 유전자와 세포가 분주해진다. 그리고는 장이 평생 제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점막의 점도와 두께를 조절한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끈적이는 갑옷을 입는다고 보면 된다. 이 갑옷은 박테리아가 신생아의 장 세포에 직접 닿지 않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균이 혈류로 들어가서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한다. 장내 벽을 점막으로 덮는 것은 생각보다 중노동이다. 아무리 조그만 신생아라도 장 길이가 거의 1m나 되므로 표면을 다 덮는 것은 160제곱미터의 집바닥 전체에 카펫을 까는 것과 같다. 160제곱미터 카펫을 매일 깨끗하게 쓸고 닦는 것도 만만찮게 끔찍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무대가 마련되면 특히 드디어 박테리아가 선발 때가 등장한다. 녀석들은 갓 덮은 점막의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계가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알레르기 원 등을 물리치려면 우선 착한 박테리아부터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점막이 부실하면 틈새로 균이나 독소가 침입하게 된다. 성인과 달리 신생아의 장에는
엄마 자궁에 있을 때 마신 산소가 아직 남아있다. 이 산소를 소모해서 무산소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선발대의 임무다. 그러려면 선발대의 구성원은 산소를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녀석들이어야 한다. 선발대는 말하자면 밭을 갈아서 현기균이라는 씨앗을 심을 자리를 만든다. 현기성생, 에너지를 대사할 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발효하는 현기성 세균 씨앗을 심을 자리를 만든다. 현기균은 산소가 없는 이곳에서 개체수를 급속히 늘리고 평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박테리아가 선발대로 뽑히느냐는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산소를 지나오면서 아기가 처음 맞닥뜨리는 박테리아는 바로 엄마 질과 항문에 있던 놈들이다. 보통 여성의 질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산소를 견뎌내는 균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자연 분만으로 출생하는 아기의 장에도 이 락토바실러스가 많다. 아기가 뒤로 누운 자세로 질에 내려오면 엄마의 결장이 치약 짜듯이 짓눌리면서 신생아가 엄마의 장 미생물 총에 무더기로 노출된다. 언뜻 보면은 비위생적일 것 같지만 이것은 소중한 아기가 미생물 세상과 조울을 검증된 엄마의 장 박테리아를 통해서 시작하게끔 철저히 계산된 진화의 산물이다. 엄마가 친구나 배우자까지 일일이 골라주지는 않겠지만 뱃속의 반려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정해주는 셈이다. 대변에 묻어서 엄마의 장에서 밀려 내려온 박테리아는 한 인간을 후세를 생산할 나이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보자. 했다는 훌륭한 이력을 갖고 있다. 드디어 박테리아. 현재 미국에서는 제왕설계설이 전체 출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럼 위험하겠네요. 물론 아기와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아랫배에 칼을 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나이트 부부는 최근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장미생물 총구성의 품질이 제왕절개술과 자연분만 간에 얼마나 다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두 사람은 자연분만 과정을 직접 재현하기로 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면봉으로 산모의 질 검체를 채취해서 딸아이의 몸 여기저기에 문지르는 것이다. 아이가 산도를 통과해 나왔다면 자연스럽게 마주쳤을 박테리아와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싶겠지만 이것은 아마도 장미생물총에 관한 한 자연분만 다음으로 가장 좋은 출산 방법일 것이다. 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알겠는가? 아직도 모두에게 생소해도 머지않아 이 처치가 제왕절개 절차의 필수 단계로 자리 잡을지 그렇게 되겠네요. 자, 조산과 뱃속의 세상. 조산아는 보통 여러 의학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 여정일보다도 얼마나 빨리 낳는지에 따라서 신경계나 폐가 미성숙하고 기본적으로 감염에 훨씬 취약하다. 장이 미생물이라는 이방인을 맞이할 준비가 한참 덜 된 상태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장의 면역 기능이 어설픈 까닭에 조산아는 괴사성 장염에 걸리기 쉽다. 괴사성 장염은
면역계가 자기 자신의 장에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는 바람에 장 조직 일부가 죽는 심각한 병이다. 일단 괴사가 시작되면 부모는 아이를 잃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괴사성 장염이 발병한 신생아의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 혹은 사건들이 괴사성 장염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 병을 앓는 그렇지만 조산하의 장 미생물이 건강한 아기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온 미숙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장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다. 그런데 괴사성 장염이 발병하는 미숙아는 장 미생물총 구성이 보통 미숙아보다도 더 단조로운 데다가 반갑지 않은 견주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험악한 장 미생물 환경은 괴사성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3주 전부터 이미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양성 부족과 이상적인 견주의 수적인 열세가 괴사성 장염의 발병에 기여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유익균을 뱃속에 넣어주면 소중한 아기가 너무 어린 나이에 끔찍한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연구가 현재 학계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을 씹는 치료를 받은 미숙아들은 그렇지 않은 아기들에 비해서 괴사성 장염에 훨씬 덜 걸린다고 한다. 유익균들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충 어느 지점에서 활약하는지 짐작케 하는 단서는 있다. 하지만 조산하는 위장관과 면역계가 훨씬 더 미숙하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를 필두로 한 유익균을 모집하기가 더 어렵다는 게 문제다. 유익균은 위장관과 면역계가 유익균을 물리치고 염증을 적절히 억제할 만큼 성숙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보낸다. 또한 장 안에서 미리 자리를 맡는 역할을 해서 병원균이 눌러앉을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선발 때만 잘 모아도 평생 건강에 반은 보장받는 셈이다. 딸아이를 10달 꽉 채우고 낳았지만은 제왕절개술과 항생제가 너댓가시처럼 계속 걸린 우리 부부는 다행히 그때 이 선발대의 중요성을 알았던지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딸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에 캡슐 형태로 된 유산균 제제를 사와서 락토바실러스 지지 분말을 첫 2주 동안 열심히 먹였다. 철저한 설계 하에 준비한 과학 연구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가 아이의 건강과 장 미생물 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우리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입속에 생기는 곰팡이 감염 질환인 아고창과 같은 제왕절개 출생 아이에게 흔한 급성 질환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곰팡이는 박테리아가 아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항생제는 곰팡이 감염에 듣지 않는다. 반면에 장미생물총은 단지 선점한 자료를 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곰팡이의 정식을 경계할 수 있다. 최신형 아이폰 출시일 아침에 애플 매장의 광경을 떠올려 보라. 문이 열리고 인파가 몰려 들어간다. 대다수는 최신 인기 아이템을 손에 거머쥘 꿈에 부풀어 장사진을 치고 범생에 기다리는 소위 애플 마니아들이다. 얼마 못 가 매장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어지고 한 명도 더는 못 들어가는 포화 상태에 이른다. 사람의 장은 이 매장처럼 미생물이 차지할 공간이 유한하다. 이 공간을 유익균이 선점하면 곰팡이가 발붙일 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조산화 연구에서 증명되듯이 미숙한 신생아의 장을 착한 박테리아로 채우면 병원균이 들어와도 출격 방어하고
배사성 장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생물 세계를 뒤흔든 임신. 미생물 세계를 뒤흔든 임신. 임신을 직접 겪었거나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신이 여자의 행동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잘 알 것이다. 예비 엄마들은 아기방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삶아빤 새 벤의 옷을 차곡차곡 개어놓고 각종 출산용품 매장을 순회하며 아기근에 카시트, 요람 등을 사 모은다. 예정일이 가까워 오면은 임산부의 몸도 분주하게 출산을 준비한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문인 골반의 관절이 헐거워지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릴 수 있도록 초유가 만들어진다. 초유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성의 몸 안에서 출산 준비를 함께하는 녀석들이 있다. 바로 장미생물총이다. 우리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고든 박사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인 러스리를 처음 만났다. 리는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돌아가는지 알아내고자 고무 장화를 신고 멕시코 늪지대의 구정물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여장부다. 지금은 코넬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있으면서 미생물총을 연구하는데 최근 리의 연구팀은 여성의 몸이 겪는 최대의 생리적인 사건인 임신에 장미생물총 생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임신한 여성의 몸은 인큐베이터와 같다. 새 생명을 살찌우고 보호하는 일종의 무균 격리실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임신에 수반되는 모든 신체 변화에 장미생물도 적응할 것이라는 추측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리 연구팀은 임산부 91명의 장미생물총을 임신기간 내내 관찰했다. 연구 참가자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임신성 당뇨병을 앓는지 확인하고 태어난 아기의 장미생물총도 길게는 4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임산부의 몸과 함께 장미생물총 세상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신 말기에 장박테리아의 종류가 처음에 비해 훨씬 적어졌는데 이는 임신이 진행될수록 장미생물총의 조성이 단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장미생물총 세상의 모습이 비만 환자의 경우가 닮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3분기 동안 장속 풍경이 숙주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기 위해 리는 이 시기와 흡사한 조건의 장미생물총 검체를 새끼를 배제하는 보통지의 장에 이식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체중을 임신 첫 3분기의 장미생물총을 이식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체중 증가폭이 마지막 3분기 그룹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같은 양의 사료를 섭취했고 진짜로 새끼를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종합하면 임신의 마지막 3분기를 대변하는 박테리아들은 같은 양의 음식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 저장함으로써 숙주의 체중을 더 빨리 늘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칼로리 추출 효율이 높을수록 산모와 태아에게 독이 된다. 여성 입장에서 임신 때문에 칼로리 요구량이 급증하더라도 뱃속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더 찾아 먹여야 한다는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임산부 관찰 연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있다. 마지막 3분기에 장미생물총이 살을 더 찌울 뿐만 아니라 염증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부작용처럼 보인다. 분석에 의하면 마지막 3개월에는 임산부의 뱃속에서 장염증과 장미생물총 불균형이 존재하는 환자에게 많은 프로바이오박테리아가 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페칼리박테리아가 줄었다.
임신 말기에 장미생물 총이 염증 성향이 높아지는 쪽으로 변하더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바로 이 녀석들부터 만나게 될 텐데 말이다. 엄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힘없는 아기를 처음부터 건달들과 마주치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같은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생아의 장미생물총은 우리와 달리 생모의 첫 3분기 장미생물총과 더 닮아 있었다. 염증을 일으키는 마지막 3분기 장미생물총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지막 3분기에 융성하는 녀석들이 신생아의 장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해서일 것이다. 반면에 첫 3분기에 장미생물총은 개체수를 줄여서 잠시 몸을 숙이고 있었을 뿐이지 임신 말기까지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한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신생아의 장이라는 새 터전에서 다시금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신생아의 장에는 무슨 입조민 선발 같은 것이 반짝 작동하는 것 같다. 몰려드는 각종 박테리아 중에서 살게 해줄 놈과 내칠 놈을 구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만 환경 인자에 의해서도 유아기에 어떤 장박테리아와 번성할지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 장미생물의 교과서 모유. 장미생물에 대한 이 공부가 더 깊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까지.